자, 지금 그 미리 원고를 올려주신 분이 박정훈 참가자님하고 전소희 수강생님이요. 두 분이 미리 원고를 올려주셨고, 다른 분들은 뭐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안 쓰셨어도 일단 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정훈님부터 원고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발표를 한번 들어보죠. 그냥 원고 내용을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쭉 읽어주시면 돼요. 정훈님 어떻게 지금 발표 가능하세요? 뭐 설거지 하시나? 자, 잠시만요. 설거지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네. 그럼 설거지 먼저 좀 네,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전소희님은 좀 이동 중이신 것 같고. 그럼 이종호님 혹시 발표 가능하세요? 이종호님 무슨 뭐 파일을 공유했다고 하셨는데, 아, 직접 발표하기는 어려우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전소희님 발표 가능하시네요. 그럼 전소희님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소희님, 점수고 네, 켜시고 준비. 제가 시작하면 그냥 읽으세요. 원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제44대 원우회 유수성대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전소희라고 합니다. 딱 봐도 크게 비범한 구속도, 특별한 구속도 없어 보이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짧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 저는 31년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성균관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말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던가요? 말 잘 듣는 저는 가난에 굴하지 않고 16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없었는지 200년,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강원도 강릉의 순두부 마을, 순두부의 역사에 현란한 서빙 기술로 저도 일조했습니다. 18살 급식비가 밀려 밥 먹지 말고 행정실에 가라는 선생님의 부당한 지시와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어느 학부모가 자식 밥값을 떼어 먹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며 급식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당차게 말은 했지만 혼자 교실에 앉아 도시락까지 18살이 못내 마음 아팠던 담임 선생님께서 국가가 주는 급식비 지원 혜택을 신청해 주신 덕분에 3분 짜장 대신 영양사 선생님이 균형 있게 준비해 주시는 급식을 먹고 남은 고등학교 시절을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대 노력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국어, 한문, 사회 과목 위주로 편식하듯 공부한 게 편이 되지 않은 저를 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차석의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강의 끝나고 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 가며 마주치는 친구들, 삼삼오오 모여 카페 가는 그 친구들의 뒷모습이 너무 부러웠지만 낙담하지 마라. 너는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담임 교수 선생님의 말에 주독 약용하며 4.5점 평점에 4.43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숭실대학교 꼭 가라 하셨던 담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성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교대 하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해 졸업했습니다. 때때로 생활재활교사라 불리는 장애인 복지 현장의 직무에 대해서 생활재활 출신 치고 대학원 가는 사람 못 봤다라는 어느 기관 대표의 비웃음이 무색하게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균관대학교까지 오는 내내 저는 저의 노력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사회에서 노력하라는데, 노력해야 산다는데, 나는 그 노력을 해냈고, 마침내 700년 전통의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비로소 성균인이 되다니. 졸업하면 타보지도 못한 그랜저 한 대 가격에 빚이 생기지만, 노력한 나에 대한 뿌듯함은 그랜저 한 대 값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꿈 중 하나를 이룬 저는 사회복지의 길을 걷게 한 책의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꿈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룬 것들은 정말 나의 노력인가? 가난한 나에게는 정말 특권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실 부모님이 계셨고, 저는 어디든 제약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비장애의 신체를 가졌으며, 좋은 어른들을 만나 고립되지 않고 성장해 사회복지사 정규직으로 다년간 일한 덕분에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사회는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합니다. 노력만 하면 될 거라고, 노력하지 않아서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줄 안다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제게 저를 서포트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게 장애가 있었다면, 제 고용 형태와 직업이 지금과 달랐다면, 제 출신 지역과 민족이 달랐다면, 좋은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없이 가난 속에 한없이 고립되었다면, 오늘 저는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이른바 노력발이 먹혔습니다. 운이 좋아 누린 특권들 덕분에 노력하면 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아등바등 여기까지 왔는데 늦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고 싶고 그렇게 함께 살자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균의 뜻은 성인재지 미취, 이루어지지 않은 인재를 이루어지게 하고 균풍속지 부재, 정돈되지 못한 풍속을 고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인재들이,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인재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모든 인간의 안녕과 존엄을 꿈꾸는 사회복지 전공자라면 인간이 가진 조건에 상관없이 존엄하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과 능력과 공정 때 우리는 정말 모두 출발 선상이 같은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라는 평등은 과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입시라는 경쟁에서 한번 B급 밀려나면 그 다음 경쟁에서 노력해 오를 수 있는지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이면들을 바라보는 것이 복지의 역할가 아닙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누군가는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해낼 것입니다. 성균의 뜻을 잊지 말고 노력과 능력과 공정에 숨겨진 이면을 생각하며 누구나 꿈꿀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사회복지를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시 700년의 시간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이루지 못한 인재들을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님부터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한번 좀 얘기를 짚어주시죠. 어, 성균관대학교 졸업 축사 같았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거 어, 하려고 쓴 연설 맞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졸업 축사 같았고, 음, 좀 뭐랄까, 성균의 그 뜻을 알게 돼서, 저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에서 참 정말 좋았고, 근데 뭐랄까, 음, 뭐랄까, 제가 이 연설과 하면서 축사는 처음 들어봐서, 이렇게 임팩트가 없다고나 할까? 뭔가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뭔가 던진다든지 뭐 그런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현진님 음소거 키시고, 자, 코멘트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갑자기. 네. 음, 좋은 점은 이제 전소인 님이 이제 살아온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는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드러나서 되게, 참 칭찬받아야 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어떤 민족이 다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이 들으셨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청중 중에 이제 또 다문화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다음에 우리 오옥만 선생님, 오옥만 선생님 혹시 음소거 잠깐 키고 소감 얘기 가능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우선은 그 끊임없이 노력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러지?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서 그나마 뭐 큰 차별 없이 그래도 살아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성균관 대학을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지 약간 뭐가 더 포인트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 감동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안순화 선생님. 안순화 선생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종호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은 지금 말씀을 키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원고만 올리신 거죠? 이종호 선생님. 오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코멘트를 이렇게 드리자면, 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지금 이 무대가 성균관대학교 내년 2월 졸업식 무대인 거예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를? 아마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8월. 네네. 내년 8월 졸업식 때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한 원고다. 혹시 뭐 축사자로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되면은 이 축사를 할 게 확실한 거야? 어떤 아, 상황이야? 몇 명이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고? 어, 보통은 의례적으로 계속 학생회장 출신들이 해왔고요. 그리고 음, 아마 그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는 학부랑 일반 대학원이랑 이제 특수대학원이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학생회장이시라서 축사할 게 거의 예정돼 있는 거고. 오케이. 지금 대학원 졸업인 거죠? 네네. 네, 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 졸업 축사를 하게 돼 있고, 내년 8월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 으로 해서 졸업을 하게 되셨고, 뭐 지금의 원고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의 원고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이게 사회복지학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소희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회적인 이런저런 이렇게 혜택도 받았고, 하지만 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러저러 해서,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성균관대학교로 와서 뭐, 숭실대 안 가고 성균관대 간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성균관대가 성적이 더 높아서 간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원래는 제가 두 군데를 다 붙었는데, 어,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장애인 복지라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 쪽을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건 성균관대, 아니 숭실대였는데 어, 그래도 입학 때문에 이제 둘 다 가고 싶었지만 어. 입학대를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입학금이 마련이 돼서 이제 조금 더 뒤에 등록할 수 있는 성균관대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금 문제 때문에, 입학금 마련 때문에. 그러면, 뭐 좀 그러네요. 그걸 쓰긴 좀 그러네요. 뭐, 써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있는 것도 참 좋고, 뭐, 이 자체로도 훌륭한 졸업식 축사는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졸업식 축사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스티브 잡스의 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끔 서울대 졸업식 축사 때 뭐 가끔 되게 명연설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꼭 그렇게까지 대단한 연설을 뭐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소희 씨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연설이라면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소희 씨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로 확산될 때 그때 사실은 감동과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사회복지학이니까 전공 자체가 뭐 최근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옛날에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건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발굴되지 않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더 많이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되게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런 그 소희 씨의 어떤 개인적인 그 경험이 그리고 소희 씨가 연구했던 뭐 대학원이니까 뭐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할 거 아니야. 뭐 세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분야에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이슈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 1년 안에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내년에 연설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접목해서 고기로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 사회에 우리가 성균에서 배운 이 배움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자. 나부터 그렇게 헌신하겠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다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의 다짐.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울림이 있었던 건 스티브 잡스였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룬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가 그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라는 게 힘을 가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소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는 건 전소희가 뭐 학생회장이었고 뭐 졸업했으니까 논문 썼겠지.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소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다짐. 난 어떻게 살게 여기서의 배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원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삶을 뭐 이렇게 한번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나온다면 조금 더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균관대랑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성균관대가 700년 전통의 뭐 좋아. 근데 성균관대 알다시피 그 유학 대학이었잖아요. 유학. 그래서 성균관대라는 거는 이제 사실 사회복지보다는 약간 공리공론, 뭐 조선을 망하게 한 성리학, 뭐 이기, 뭐 일원론, 이원론, 뭐 퇴계, 뭐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회복지랑 연결시키는 게 좀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그 성균관 출신의 학자라든가 조선시대 인물 중에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복지 뭐 개선을 위해서 뭐 선해청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를 위해서 어떤 기여한 그런 분이 있는지 뭐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스토리를 하나 끌고 와서 그거랑 이제 소희 씨를 뭔가 연결시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연결시키면 아까 뭐 한자로 무슨 성균관대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런 건 우린 잘 모르니까 뭐 성균관대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포부 어떤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시켜서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 포인트와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우리가 사회복지에 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마 뭐 있겠죠. 뭐 워낙 이 조선 500년이라는 역사가 워낙 길고 성균관대 출신들이 어쨌든 결국 다 조선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랑 뭔가 연결시켜서 소희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은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중간에 자꾸 뚝뚝 끊겼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다음 주에 발표를 하실 때는 어차피 오프라인 오실 거죠. 오실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발표하실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온라인이 좀 끊겨갖고 중간중간에 좀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연결상의 문제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주 발표하실 때는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시는 걸로 합시다.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우리 박정훈님 준비해 주시죠. 자, 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애국자 박정훈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혼조차도 힘든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3명이나 낳아 기르고 있으니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 역시 엄청 힘들지만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말하며 주위의 결혼과 출산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묻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복하게 자란 것도 아닙니다. 저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그게 제가 또래보다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 아내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애를 하나 더 낳아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힘들다면서 무슨 또 애를 낳냐고요? 맞습니다.
아이가 많아지고 크면 당연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중 주거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언감생심 집을 사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더니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금융 상품이 나왔습니다.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임신만 해도 연 1%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와 대한민국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금리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미성년 아이가 3명인데 얼마나 더 낳아야 실질적인 계층 사다리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수준 높은 행복을 느끼지만 국가의 복지 수준은 점점 정권에 따라 경쟁하며 당장의 시점에 맞춰 제공합니다. 매년 올해부터 낳는 가정에 하나여 부모 급여와 각종 수당과 지원, 거기에 금융상품까지 이러다 허본자님 말대로 결혼하면 1억, 아이 낳으면 1억 대출 탕감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이라 하지만 신혼 부부들은 꼼수만 부리는 위정자들만 봐서 그런지 소득 기준이 넘으면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 1명 낳고 한부모 가정으로 대출받아 집도 사고 복지 혜택 누리며 돈 잘 버는 동거인 남편의 도움으로 꼼수를 부리는 가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꼼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게 정상입니까? 실정은 이런데 아이만 낳아주면 땡큐라 이 말입니까? 배우자를 잃고 IMF를 겪은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온전한 가정을 갈구했던 저는 이런 국가 정책에 억울할 따름입니다. 최근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들을 도와주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소득 기준 없이 해주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 애국자 칭호만 해주지 마시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소급 적용해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실질적인 대상자는 배제하고 꼼수를 부추기는데 몇 조를 쓰는 것이 마치 전 국민이 교과서에서 배운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인류 보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현 정부의 행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내 새끼 낳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동생들에게 자랑하고 동생들도 수준 높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소희 씨가 한번 코멘트를 좀 해줘 보실까요? 자, 전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잘 들었고요. 뭐, 그, 1강 때 들었던 내용들 기반으로 다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전윤 선생님께서 이제 제 장애나 뭐 이런 것들 언급했던 거에 이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온전한 가정이라는 워딩을 근데 뭐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온전한 가정이 조금 마치 그 정상 가족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면 불온전한 과정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뭔가 그 워딩을 대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밖에는 너무 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전현진 씨. 전현진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 네.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넷째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짜 넷째를 낳겠다는 게 아니고 넷째를 낳아야 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아이씨 뭐 넷째라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런 진지하게 거예요? 넷째를 낳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미 3자녀인데 앞으로 다자녀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하는 얘기죠. 하나 더 나면 다음부터 네,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네, 그 네. 얘기예요. 그래서 참 진짜 다복하시구나 넷째라면 큰일 하면서도, 나요. 지금 이치훈 네. 선생 지금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과 정부의 이런 부분이 들으면서 막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되게 저는 참 좋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이제 우리 정우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줬으면 더 도움될 것 같아. 이거보단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좋아.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여주면 더 많이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옥만 선생님. 오옥만 선생님도 그냥 코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네, 네. 얘기하세요.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아, 자라나온 과정이나 지금 애가 있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짜증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내용 속에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막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후딱 끝나가지고요. 다른 거를 잘 잡아내긴 힘들었고요. 뭐라 그러지? 약간 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애를 너무 다 키운 다음이라 그 뭔가 조금 더 요구사항이 구체적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잠깐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고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종호 씨는 여전히 뭐 말씀하기는 어려우신 거죠. 근데 계속 듣기만 하실 거죠? 이종호 씨? 네, 뭐 발표는 어렵고 그냥 듣기만 하시려는 것 같고.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도쿠멘트를 드리면, 연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 정훈 씨 연설은 저는 많이 들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익숙합니다. 본인 스토리도 잘 알고, 그래서 뭐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출산 대책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미 다자녀인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자꾸, 새로 낳는 사람부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 깊은 빡침,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진짜 넷을 낳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애를 낳겠다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하는 연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미 셋째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근데 혜택은 다음 자녀부터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네 자녀를 낳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런 거가 좀 더 이게 드러나게끔 좀 더 유머러스하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홍범도 얘기라든가 그렇게 이슈를 연결시키는 건 좋은데, 뭔가 다자녀 혜택, 이게 다자녀 혜택과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얼마나 약간 일종의 포퓰리즘적이고, 그러니까 허경영 본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포퓰리즘적이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어떤 유행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다자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또 사각지대로 밀리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꼼꼼도 얘기는 갑자기 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막 그렇게 갖다 쓰는 게 좀 그렇다 뭐 이 얘기인데 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슈에 좀 더 확 집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다른 정책에 대한 다른 이슈를 언급할 때도 이왕이면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설득력을 높여야 되니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현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그냥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하다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렇게 그냥 소급 적용해달라 그러면 사실 모든 복지가 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지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수준. 정원 씨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자녀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다 소급 적용되길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결론에서의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현진님 혹시 원고 준비되셨나요? 제가 원고, 네, 지난 첫 번째 수업을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부진합니다. 그냥 쓰긴 썼다는 거죠? 예,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한번 네네. 제가 시작하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 준비. 아니요, 그냥 아니요. 읽으시면 준비 돼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원고가 없다고? 그러면 네? 좋아요. 원고가 없으면 어떤 네,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싶으세요? 한번 구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두로. 취지만이라도, 취지라도. 뭐야? 네네. 저 좀만 준비 생각할 시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그럼 좀 이따 순서를. 얘기하시고. 네,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오옥만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혹시 그 연설 원고 준비되셨나요? 오옥만 선생님? 오옥만 선생님? 뭔가 이제 잠깐 다른 거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원고를 파일로 올려주셨는데, 아직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럼 제가 이종호 씨 원고를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이거는 원고를 파일로 보내주셨지만 그냥 귀로 들으세요. 연설은 원래 귀로 듣는 겁니다. 제목은 야 나도 야 너도 이게 연설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직 사회복지사 이종호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개인적인 소회일 뿐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최근에는 마라톤에 빠져 나름 준비하여 하프 마라톤에 뛰고 나서 겪은 일입니다. DMZ 평화 마라톤 하프 코스를 1시간 48분 49초에 완주하였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도 완주를 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어 뛰었더라면 1시간 30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일산의 집에 돌아와 씻고 다음 일정인 노무현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 참여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료식 이후 새벽 첫 전철이 올 때까지 4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졌고 집에 와서 씻고 잠깐 4시간 정도 취침 이후 일요일에 예정된 고양예술축제 자원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일요일 오후부터 발생하였는데 다리가 서서히 아파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알이 세게 베기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설마 왕년에 스쿼트 140kg 쳤던 다리인데 풀코스면 몰라도 하프 마라톤 뛰고 다리에 알이 베길까 싶어서 애써 통증을 무시하며 자원봉사를 끝까지 마치고 귀가하여 대충 씻고 다리 통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해야 하는 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느꼈습니다. 뭐 됐다. 저는 돌봄직 사회복지사로서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대체 인력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가서 근무를 수행합니다. 파견된 장애인 시설에서 최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을 직접 대면하여 케어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행정적인 일보다는 이용자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더 선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지만 체력적으로 크게 지칠 만큼 일이 쉽지만은 않아 심적으로도 크게 소진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도 모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분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를 조금은 알아주고 뜻에 맞춰 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라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많아 몸도 마음도 함께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만큼은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야 하는 날, 다리가 일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체는 간신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데 다리는 팔로 들어야지. 들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 들어야 다리가 들렸다는 거죠. 도저히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어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가서 조퇴하는 일이 있어도 출근하는 것이 이치의 인 것 같아 일단은 일어서 보았고, 불행 중 다행히도 일어설 수는 있었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어 정말 완전 대충 씻고 옷도 힘겹게 입고 겨우겨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였는데 계단 옆에 경사로, 지하철 역사 옆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절대로 지하철을 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무사히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역에 내렸는데 거기서도 근무지까지는 버스를 타고 더 이동해야 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버스면 승차를 위해서는 두세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하였는데 다행히 저상버스여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지에 도착해서는 근무지 자체가 장애인 이용시설이다 보니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근무자분들께서도 제 상황을 알고 많은 부분 배려해 주셔서 다행히 그날의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무엇 하나 상황에 맞게 곧바로 행동할 수 없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히나 마음 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쓰셨네요. 네.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여기까지 쓰셨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 소감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전소희님. 네, 아무래도 전소희님 전공과 관련이 있네요.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그, 못쓸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본인의 일상 생활에서 이제 뭐랄까요? 누구나 이동에 대한 제약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근데 환경이 조성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차이를 본인 경험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점이 굉장히 좀 어,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어,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앞부분에 이 경로가 좀 기니까 그걸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 어, 그런 이동권 관련은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는 잘 다루면 너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요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바뀌어야 해에 논점을 맞출 건지, 아니면, 어, 당연히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에 논점을 맞출 건지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우리 전현진님. 전현진님도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되게 글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묘사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장점이지만, 만약에 이 묘사가 되게 많으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을 줘서 집중력이 좀 흐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만 그런 묘사의 장점을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부분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완성한 글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호님. 박정호님도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네,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냥, 뭐랄까, 계속 그 하루의 일상의 과정이 계속 상상되면서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종호님의 그 직업 자체가 그런 장애인을 케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록 술을 4차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그 장애인 체험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빠지면서 듣는데 다음이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이 본인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내가 장애인 키워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겪으니까 어떻게 얘기해 줄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끊겨갖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옥만님, 오옥만 선생님 혹시 잠깐 음소거 켜고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오옥만 선생님?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좀 코멘트를 하면 이종호님 듣고 계시는 거죠? 채팅으로 말은 못해도 듣고는 계신 거죠? 지금 뭐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일단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A4로 이미 두 장을 넘어갔거든요. 한 장 넘어가고 두 번째 장까지 가서 한 달락이 더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소리내서 읽어보면 한 5분 정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또 5분 안에 연설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미 5분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날의 어떤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신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길어지면 나중에 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아까 전소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런 거겠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되어 보니 그 이동의 문제, 그 일상의 이동권의 문제가 너무나 사실은 불편하고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요즘 장애인들이 이동권 문제로 막 이렇게 지하철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그 이슈로 연결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종호 씨가 생각하는 다른 뭐가 있는 건지 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결론 부분에 그게 이슈가 빵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까지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그 얘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내야지 뭐 과감하게.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서비스원 사회복 이종호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일은 제가 마라톤에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러한 자리 나와 또 블라블라 뭐 그냥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저는 얘가 하프 마라톤에 빠졌을 때 이야기인데요. 뭐 그러면서 바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로 훅 들어가라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또 청중들은 바로 뭐가 핵심이 나오길 원해요. 자꾸 이렇게 둘러 갖고 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으로 쑥 들어가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쟤 무슨 얘기 하려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이야 뭐 첨삭하는 자리고 하니까 그냥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보지만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면 끝까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라는 게 자기 얘기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설 내내 꽉 채워버리면 그냥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단락 정도, 본인의 얘기를 한 단락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중들이 관심을 가는 이슈로 확 연결시켜서 연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종호 씨 얘기는 점점 깊어져. 그래서 자기 얘기로 쭉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관심을 갖고 재밌게 듣다가도 계속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종호 씨가 진짜 이 연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뭐 그런 걸 배려를 요청하려는 건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잖아요. 그 장애인 이동권의 투쟁 방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잖아요. 여러 논쟁이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 얘기는 굉장한 논쟁에 참전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진도가 나간 논쟁에 참전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내가 잠깐 다리 아파 보니까 아이고 힘들겠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줍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 논쟁에 참전하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그 다양한 논거와 반론과 그에 대한 어떤 재반박과 그것까지 준비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분량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토리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제 내가 장애인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정도로 짧게 터치하고 끝내셔도 되고 그거는 그냥 종호 씨 선택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 연설이니까. 그렇더라도 하여간 지금 현재의 얘기가 재밌긴 하지만 너무 길다. 그래서 그거는 이 본인 얘기를 한 절반 정도로 팍 줄이시고 그리고 진짜 그 종호 씨가 이 연설을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 그 주제로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오홍만 선생님, 이제는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네. 아니, 아까도 다행이네요. 이걸, 이 음소거를 못해서 안 됐어요. 음속을 못 풀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걸 누르려면 확 알겠습니다. 지나갔어요. 네. 네, 뭘 봐야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혹시 지금 방금 들으신 이종호 씨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아, 하실 게 네. 있으신가요? 선생님이랑 아까 전소희 님인가? 네, 다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앞에 이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조금 불명확했다라는 것. 근데 좋았던 거는 이 말하는 것 들으면서 그 그림처럼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쭉 어떻게 이렇게 다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길었어요. 예. 그래서 하루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어떤 이렇게 이동권이 어려운 장애인들 이해에 대한 이해를 잘하게 됐다는 건지 아니면 어 다른 또 무엇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이 좀 궁금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고. 자, 그러면은, 종호 씨는 일단 좀 더 해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 오셔서 발표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는? 종호 씨, 다음 주에 현장에 오실 수 있어요, 광화문에? 네라고 하신 거, 네라고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현진님 혹시 지금 얘기 가능하세요? 전현진님. 어떤 연설을 할지 네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네네. 지금, 일단 청중은 애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얘기할 주제는 저희 9월부터 제가 견주 집사가 되면서 간택받은 어, 집사로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양이입니까, 개입니까? 강아지인데 제가 카톡에 사진을 올려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도록 해드려보겠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게 간택을 받았다는 거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제가 간택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그리고 간택은 고양이한테 당하는데 왜는 개한테 당하셨네요. 네. 이 너무 귀엽네. 친구의 이름은 이제 견종은 말티스이고 방년 네. 15세, 아, 15세. 그러면 거의 사람으로 치면 70대 80, 노인입니다. 예, 70 그리고 노인이네요. 남성 할아버님이시고요. 어, 그러네요. 이름은 멍군이라고 하는 네, 아이입니다. 이 아, 친구가 9월부터 저와 함께 이제 살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올해 아버지가 1년 정도 혼자 키우시다가 이렇게 둘이 같이 생활을 한 거죠. 두 노인이 70대 아, 노인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실버타운으로 이제 어 거주지를 옮기셨는데 강아지는 갈 수가 없는 곳이더군요. 아,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간택당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이 친구랑 같이 살려고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노쇠해져 가지고 청각 장애 견이었어요. 소리를 아, 듣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뒷다리로 똑바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쉬를 할 때도 이제 다리를 들지 못하고 쉬를 했고 응가를 할 때도 한 자리에 응가를 한 번에 놓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세를 잡아야 하는 이제 굉장히 많이 노쇠한 그런 친구였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을 이제 부모님이 키우던 이 할아버님은 다른 데로 이제 보낼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드리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3달째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먼저 고마운 점을 먼저 말을 하고 이제 부탁하는 점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멍군이에게 고마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빈둥지가 됩니다. 자식들은 다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결혼해서 나가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시기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까 이런 시기인데 그때 우리 멍군이는 부모님 곁에서 자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셨을 때 아버지하고 이 할아버님 경공이 함께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말벗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70대 노인이 그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실 때 어떤 생활을 하시게 될지가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강아지라도 있으면은 이제 강아지한테 밥 먹었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도 이제 뭔가 의사 표현을 하면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이 15세 노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고마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경공을 집사로 간택을 당한 거예요. 내치지 못하고 간택을 당했는데 이제 막상 같이 생활을 해보니 제가 저희 집에서 강아지와 같이 생활을 한 게 사실은 거의 처음이에요. 걔를 직접 키운 건 처음이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예뻐하긴 했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손도 많이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탁의 말을 우리 멍군이에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 멍군아, 너는 다른 거는 내가 다 참겠는데 오줌은 제발 지정된 곳에서 해줬으면 정말 좋겠구나. 특히 예기치 못하게 그냥 서 있는 자세로 쉬를 하면 너무 당황스럽단다. 그 자리가 이불이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러면 대책이 안 선다. 그러니까 가급적 오줌은 내가 바라는 바로 그 장소에서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해줬으면 너무 좋겠구나. 둘째, 멍구나. 네가 정말 뭐 잘 못 들으니까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지라도 나한테 늑대처럼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화가 난다고 해도 막 그렇게 이빨 드러내고 하면은 내가 순간 겁이 난단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눈빛이라도 평화적으로 평화롭게 그렇게 잘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으르렁대고 승질 부리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셋째,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15세 노견이었을 때 만났는데 나의 목표는 너가 자연사 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인데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15세 노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되게 청중이 애견인들이어서 이제 강아지가 젊었을 때는 되게 좋아요. 에너지도 넘치고 같이 얘기도 듣고 좋은데 이렇게 강아지가 노쇠해지고 나면은 귀도 안 들리고 지금 백내장도 와서 어쩌면 눈이 안 보이게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은 일이 닥치는데 이 아이를 사랑했던 아이의 젊은 시절도 어렸을 때 아기 시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먹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애견이들 모두 함께 요런 점에서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소희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음, 그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이야기잖아요. 반려동물과 이야기. 그런 일상적인 소재여서 좋았고,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면 멍분이도 어쨌든 늙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늙어간다는 거 어떨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들을 맞닥뜨릴 때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착을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님 뭐 설거지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코멘트 가능하세요? 약간?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목소리랑 그 강아지를
기르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렸고요. 그냥 연설문 이미 다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기대되고, 좀, 뭐랄까,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지셔서, 좀 이제 강아지를 이제 못 보셔서, 이제 따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거랑 지금 뭔가 대한민국의 그런 노후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랑 연관돼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옥만 선생님도 혹시 음소거 키시고 네. 코멘트 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목소리랑 진짜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잘 어울렸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지? 이게 5분 분량이죠? 네. 이 얘기를 다 쓰시면 5분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강아지에 대한 사연,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내용과 다시 얘가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생리적인 이 작동들을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같이 잘 나이 먹은 그 강아지를 잘 돌보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러지, 결론이랄까, 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조금 더 분명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뭐, 일단 전현진님은 원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신 게 한 편의 연설이 될 정도니까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원고만 잘 정리하시면 되게 훌륭한 연설가가 되실 것 같고, 이제 정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뭐 좋아요. 이거 이대로 그냥 해도 이거 그냥 원고 좀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연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이 노견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자, 요건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이 고령화 문제로까지 뭔가 연결시켜서 어떤 사회 정책이나 이제 뭐 그런 이슈로까지 연결시켜서 더 얘기하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원서문이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홍만 선생님, 혹시 지금 네. 연설문 낭독 가능하세요? 저는 작성하진 않았고요. 오케이, 그럼 예, 취지만이라도. 예, 예, 네. 예. 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딸 많은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 막내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다 70, 80이 되는, 이제 많이 나이를 드시고, 노쇠해 가는 현실인데요. 저희 작은 언니가 한 20년 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장애가 왔어요. 장애인이고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혈압으로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돌보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혼자 사는 언니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케어를 하는데, 제가 힘들 때 간병인을 뒀더니 간병비가 하루에 14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42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보다 훨씬 몇 배가 드는 간병비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거의 몸으로 때우면서 언니를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점점 1인 가족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점점 수가 없어지니까 이 돌봄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간병인을 두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쓰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는 여보세요? 너무 좋은데, 네, 주제는 너무 네, 좋은데, 네, 네, 아직 원고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원고는 네네. 없으시고. 네. 일단 주제만 듣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코멘트 한번 나눠볼게요. 서로 조언할 점들. 전소희 선생님, 전소희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요 주제에 대해서 뭐 어떤, 연설을 한다면 어떤 점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너무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돌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만큼 그게 어떤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돌봄을 수행하는 자 굉장히 좀 이렇게 가벼운 노동,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처럼 경시하기도 하고 투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봄 같은 경우 이제 장애 당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배가 높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성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면 그 활동 지원사 서비스를 받다가 노후로 넘어가면 요양보호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한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음. 이 제공받던 돌봄 시간이 확 삭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어, 노령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연령에 관한 아니면 관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 삭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알아보시고 뭔가 그런 부분과 접목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조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현진님도 문서고 키시고 좀 네. 조언을 해주시죠. 네, 얘기를 듣고 오웅만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네, 지금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도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근데 정말 거기다 더하기 1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인 가족에 형제가 이렇게 오홍만님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때 정말 국가가 이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되게 이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비용 때문에 굉장히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비용이 맞는 건가? 이런 정말 정부의 보조가 정말 왜 이쪽은 못 들어오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꼭 완성시킨 것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님 혹시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뭐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저도 아버지가 간병인으로 일을 하셔서 되게 음, 힘든 걸 잘 알고 있는데 집에서 그렇게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이렇게 간병을 하시는 것 자체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제 좀 짤막하게 들었지만 그 오홍마님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 가족과의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또 뭐 이런 이야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언니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공무원 연금을 타셨을 텐데 그 공무원 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 공직자가 이렇게 1인 가구인 공직자가 어떻게 뭘 이렇게 노후에 어떻게 뭐랄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오홍만 그 선생님 연설은 또 본인의 강력한 그 자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연설인 것 같아요. 이 형제 간병 문제잖아요. 형제 그 부모 간병도 아니고 형제 네, 간병 네, 문제인데 맞아요. 이 네. 상당히 애매한 그 형제 자매 간병 문제죠. 애매한 문제이면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서 근데 간병 상황이 오면 되게 어떻게든 자녀가 뭐 돈을 쓰든 뭐 몸으로 때우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결혼도 안 하고 그 언니분이 자녀가 없으신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셔서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동생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많이 겪게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 저처럼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이제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앞으로 점점 복지 분야에서 크게 가시화될 문제다. 뭐 이미 많이 가시화되고 있죠. 근데 이슈가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그리고 간병비가 뭐 월 400만 원? 이거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거 뭐 제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뭐 그 나이 또래 안 되겠구만.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오홍만 씨 사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했으면 좋은 점은 오홍만 선생님의 본인 소개. 오홍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홍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간병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 뭐 등등 이제 그런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을 한번 역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다르게 보인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본인의 경험과 좀 연결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좀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병 문제가 이게 직접 겪어 보니까 이 간병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 제도 정책이 어떻게 돼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때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이런 것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미비점이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제도에 관한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나와야 될 건 대안 제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간병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이게 가족들의 삶을 다 파괴하는 그런 식의 간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같이 어느 정도까지 짐을 져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함께 짐을 져줘야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올 거고 이 간병의 문제는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 시점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제안이 좀 결론 부분에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오홍만 선생님 제가 알기로 지방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저녁 지금 때? 제가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혹시 네, 서울 올 일이 있으면. 제주도인데, 어. 네네, 아니, 그냥 일부러라도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무리하진 마세요. 제가 우리가 뭐 교통비 드릴 것도 네네네. 아니니까. 제가 지금 줌으로 이 들어오시면 간병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간병비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간병비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 가족이고 언니가 20년 공무원을 잠깐 했는데 공무원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연금도 아무것도 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적으로 아이고. 제가 케어하지 않으면 언니는 그냥 요양원에 예전에 그 이렇게 부모님 갖다 바치는 거 뭐죠? 그 어, 예, 고려장처럼 네? 고려장. 예. 그렇게 방치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저의 삶을 모두 다 접고 언니한테 6개월간 올인해 있었거든요. 아, 병원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 24시간. 간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해서 제가 잠시 나오면 간병비를 또 전적으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그럼 다른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연설문에 써주시고 그게 이제 요즘 영케어러라고 해가지고 또 젊은 그 음, 조기현 음, 음, 작가도 음, 그런 책도 내고 막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 케어의 문제가 간병의 문제가 아주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이렇게 연설문 원고에 녹여서 뭐 제주도에 네,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실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줌으로 당일에 줌으로 네,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네, 연설문은 알겠습니다. 한번 네, 써보세요. 그래도 연설문을 완성을 해가지고 원고를 네, 가지고 읽는 것과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 좀 맞아요, 다르니까 이번 기회에 맞아요. 한번 정리해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네. 그때는 혹시 비디오를 켜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비디오 끄셨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때는 좀 네, 준비를 해서 비디오를 켜고 해주시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럼 다음 주에는 줌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만 선생님은 네. 그 다음에 아까 전현진 선생님 제가 아까 코멘트를 못 드렸는데 그 발표하실 때 강아지 데리고 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건 어려워요? 너무 노견이라 이동이 좀 어려운가? 그러면 그 사진이라도 갖고 오세요. 아까 보여준 사진을 연설을 할 때 지금은 카톡방에 올렸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사진을 그냥 뽑아갖고 뭐 액자에 담아 오시든 뭐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사진이라도 잠깐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분이 연설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사진 좀 지참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첨삭이면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소거 그러면 사진 한번 찍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끝나기 전에 사진 찍을 건데 그 전에 일단 소감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소희 씨부터 오늘 첨삭 수업 어떠셨는지 소감 나눠주세요. 네, 어렵다고 했는데 역시나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그 연설에 대해서 공부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들 너무 내공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다들 뭐랄까 뭔가 가슴 따뜻해진다고나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연설을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진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첫 시간에 못 왔었어요. 그 집에 상 났다고 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빠지고 사실은 오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냥 오지 말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여기 계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고 너무 고맙고 이런 분들이 힘을 주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강 영상도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오옥만 선생님도 소감 나눠주세요. 네네. 네. 지난번에 저는 저기 늦게 들어와서 그 연설을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2번씩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무료로 아니, 강의를 무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수강료 네. 있습니다. 그래요? 3만 원, 3만 원, 그래도 3만 원. 네. 그런데 너무 무료로 느껴지는 만큼 네, 저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 또 강의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삶이 너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는 약간 나이층도 다르고 생각하는 지금 주제도 다 다르지만 너무 모든 게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첨삭을 해보니까 이번 수강생분들이 주제가 되게 좋네요.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좋고 되게 무지개처럼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되게 심각한 문제들을 다 터치하고 있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터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민생 연설대회네. 민생 연설대. 이런 게 민생이야. 근데 정치권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야. 근데 어쨌든 요 내용 좀 잘 정리해갖고 다음 주 우리 오픈 수업 때 그때 모이셔서 발표 현장에서 하실 분은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 그렇게 같이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음식도 조금씩 가져오세요. 여기 포트럭 파티로 해서 현장에서 발표 끝나고 같이 먹을 거니까 음식도 좀 챙겨 오시고 우리 강아지도 데려오시면 좋은데 너무 노견이라 이동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 좀 아쉽네요.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